한 8만가량 기관을 운영하면서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은둔고립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또는 그들의 부모님들 또 그분들을 돕는 지원자들, 상담자들에게서 또한 저도 직접 하면서 제가 경험한 것들을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50만 명 정도가 고립과 은둔 상태에 있다. 그 기준에 부합되는 생활을 하고 있다. 백전백패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학교로 빨리 다시 나간다거나 직장을 빨리 구해준다거나 거의 예스를 하지만 아까도 8년 만에 다시 재임이 된다고 했죠. 그 서둘러짐이 옆에서 굉장히 많이 제가 심리학자로서 공부를 하면서 아는 내용보다 사실은 아까 소개를 해주셨지만 한 8만가량 기관을 운영하면서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은둔고립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또는 그들의 부모님들 또 그분들을 돕는 지원자들, 상담자들에게서 또한 저도 직접 하면서 제가 경험한 것들을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다 나눌 수 있을지 또 선생님들께서 여기 앉아계신 선생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제가 잘 맞출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시간만큼 또 자료를 준비된 내용만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를 다 나누어서 가지신 걸로 알기 때문에 간단한 부분들은 넘어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 나눌 내용은 이런 순서입니다. 일단 현황과 이해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있는 김성화 박사님께서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세하게 해주실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간략하게 제가 아마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맡은 중요한 부분은 심리적 지원이 이들에게 왜 필요한가, 그리고 이들에게 심리적 지원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어떠한 모양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비어있다라는 표현보다는 되어있는 것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시작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심리 정서적 지원이 제 개인적으로 또한 제가 경험한 바로 이런 부분으로 좀 나가야 될 것 같다 하는 제안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둔고립 또는 고립 은둔 청년의 현황인데요. 아마 이 부분은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최근에 나온 자료들을 거의 다 아마 보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이 최근에는 이제 기사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놀랄 만큼 저는 좀 현장에서는 다들 놀라고 있는데 전혀 이들에 대해서 이런 방법 말도 없었고 우리가 한 번도 바라봐 본 적이 없었던 시간이 상당히 길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얼마였는지 모르죠. 하지만 2, 3년 사이에는 너무 놀랄 만큼 거의 모든 장르 영역의 사회 전문가들이 또는 이제 언론이 그 기사와 또한 그러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나 정부 쪽에서도 지금 현황조사가 좀 시작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김성화 박사님이 나와 계시지만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전국조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며칠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이제 마감이 될 거고 올해 말에는 그 현황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까지 그러면 고립은둔 청년이 얼마큼이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현황들이 발표되었나를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다들 추측하시겠지만 우리나라 인구가 이 정도이고 이러이러한 노동시장의 친구들이 청년들이 없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년들이 이 정도이니까 아마도 이 정도가 고립일 것 같다. 이런 추정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최근까지도 그런 추정치가 대부분이었는데 2, 3년 사이 계속 반복 말씀드리지만 광주에서도 진행이 되고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따로 진행이 되고 부산에 따로 이런 식으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따로 지금 진행하면서 조금은 명확해진 현황들이 잡히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최소로 봤을 때 2.4% 청년 인구에 그리고 전체로 봤을 때는 맥시멈까지라고 볼 수는 없지만
공식적으로 좀 잡히는 숫자가 5% 정도 청년 인구에, 즉 청년 인구를 지금 청년 기본법으로 했을 때 19세에서 낮게 봤을 때는 34세로 기본법을 따르고 있죠. 좀 길게 보는 지자체들은 39세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50만 명 정도가 고립과 은둔 상태에 있다. 그 기준에 부합되는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좀 합의가 된다고 할까요? 공개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립은둔이 어떤 상태냐라고 했을 때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들이 조금은 다릅니다. 근데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또한 사회자분도 또한 이제 센터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고립감을 느낀다, 외로움을 느낀다 부분이 있고요. 또한 이것보다 분명하게 이들을 고립이나 은둔의 상황이다라고 분리해서 그 대상자를 부를 때는 이들이 물리적으로 타인들과 관계를 하지 않는 경우들을 포함시킵니다. 물리적이라는 표현은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다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경우에는 꽤 긴 기간 동안에 가족이라는 공간을 쉐어하는 사람들 외에는 거의 사회적 관계를 하지 않는다를 보통 대상으로 칩니다. 그렇게 봤을 때 니트 대상자들하고는 구분이 좀 됩니다. 그들은 직장이나 학교를 다니지 않을 뿐 관계를 맺는 편에 속하지만 고립과 은둔의 청년들 경우에는 사회관계가 끊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회적 관계 자본이 결핍되거나 부족한 상태에서 오랜 기간 노출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떠한 도움이 필요하거나 혼자 할 수 없는 어떤 삶을 영위해야 될 때 어느 것도 사람들에게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 인구가 이 정도입니다. 언제 시작이 되는가? 청년 인구에 나타나는 고립은둔 청년들이 어느 시기부터 그러면 이런 상태로 머무르는가? 라는 거를 조사들이 좀 발표하고 있는 바를 보면 거의 일관되게 나옵니다. 청소년기 말, 즉 연령으로는 이제 법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10대 말 정도부터는 분명히 시작이 돼서 20대 초에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보통 벗어났을 때부터 물리적으로 그 공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할까요? 10대 말에서 20대 초반에 그래프가 하늘로 치솟듯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몇 년을 계속 하느냐에 따라서 짧게 하면 20대 초반에 끝나는 거고 일단은 끝나는 거고 길게 해서 지금 굉장히 사회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이 10년씩 하는 친구들도 꽤 있다 했을 때 30대까지 이제 가는 일본의 경우 같은 경우는 15년, 20년이 꽤 통계에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시작점은 10대 말 정도를 많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이것도 오늘 다 그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그러면 어떤 이유로 은둔 고립을 하는가라고 했을 때 오늘 이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보통 여기 계신 분은 안 그러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언론이나 아니면 이제 어떤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을 좀 더 강하게 내세우시는 또는 어쩌면 그냥 어떤 질문을 던지고 싶어서 그렇게 제안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 일자리를 주면 나오지 않을까라거나 아니면 지금이 편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 아닐까. 그렇다면 좀 더 편한 거를 선택을 주체적으로 한 거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가 꼭 사회적으로 그들을 신경을 써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만약 그거에 우리 모두가 예스라고 한다면 이런 자리가 마련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들이 편하니까 주체적으로 선택을 한 거고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야 돼. 이렇게 되겠지만 이들의 원인을 들여다보면 그리고 지금 그들이 보고하고 있는 바를 보면 더 이상 괴로울 수 없을 만큼 괴로움을 표현하고 있고 자살 사고에 거의 굉장한 많은 생각들에 휩싸여 있고 일단 가족들이 같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고요. 그 한 구성원 때문에 가족이라고 하는 기능 자체가 무너지고 사회가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인 간단하게 보면 그런 점에서 아까 처음에 먼저 말씀드린 그 개인 문제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부분, 그 부분을 많이 부각시켜서 말씀하실 때에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 부분은 개인 요인이 아주 없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좋은 부분이 되는데요. 아주 어릴 때, 즉 점점점 내려가서 혹시 기억하는 부분부터 만약 물어보면 유치원 전에부터 나는 개인관계가 힘들었다.
내지는 어느 조직에도 처음 가면 나는 거의 적응을 못했다. 이면 개인 요인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성격이나 기질복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 요인도 없지 않습니다. 그죠? 가정에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것만을 거의 다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면 왜 개인과 가정이 이런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 왜 우리나라와 일본에게 이렇게만 많은가? 그런 개인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가? 거기에 우리가 자신있게 예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학교 요인, 진로나 취업 요인,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요인이 비율을 딱 수치로 말씀드릴 수는 우리 모두 그럴 수는 없겠지만 고유한 어떤 문화권을 가진 고유한 사회적 압력이 주어지는 곳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라는 부분들이 이제 사회 문화적인 것들을 뺄 수가 없는 이유가 됩니다. 봤을 때 학교 요인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학교 생활을 하고 대인관계를 힘들어하는데 이들이 워낙에 공격적이거나 적극적인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이 어떤 피해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지금 기관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는 지 8년, 지금 9년 차 들어가고 있는데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이죠. 그런 데서 우리 기관의 구성원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게 99%가량 아닐까 싶은데 학교 폭력 피해자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누구를 공격한다라거나 내가 누구를 음해한다라는 걸 상상도 해본 적이 없다. 근데 나는 그저 참다가 보니 이 상태가 됐다. 이런 건 정말 개인이나 가정의 요인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지내다가 도저히 못 견뎌서 학교를 중퇴하는 순간, 자퇴하는 순간 이제 일이 커지게 되죠. 더 이상 갈 만한 대안적 기반이 우리나라에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가족들이 대안학교를 생각하는데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거나 기숙학교를 가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 본인이 견뎌내야 되는 몫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채 그런 기관을 갔다가 더 힘들어지는 대안학교가 문제가 아니라 대안학교의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이 친구들이 조직 안에서 힘들어했던 경험을 그대로 가진 채 다시 그런 공포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다시 조직에만 집어넣는 것이 해결책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인 같은 것들이 이들에게도 계속 쌓여왔다. 그리고 제가 옆에서 화살표하면서 청소년에 대해서라고 했는데 청소년기에 발발하는 경우는 이 요인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반면 좀 더 나이가 있게 20대 초반 정도의 은둔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그 청년들 경우에는 취업이나 진로의 실패 경험들, 그러니까 아마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그 단군인의 스펙이 우리나라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스펙이 좋은 연령층이 없었다 할 정도로 모든 걸 준비해서 나를 보여주고 사회에 참여하는 의사를 보이는데 100군데 지원서를 냈는데 두세 군데에서도 면접에 연락이 없다. 이러면서 이제 건강성이라는 걸 인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라는 그 사람에 대한 자신감.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버티지 못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이제 진로나 취업 요인들이 가중이 되기가 쉽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할 수도 있고 베이스가 될 수 있는 게 사회 문화적인 요인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사회적 역할을 하지 않으면 실패자로 취급받기가 굉장히 쉽다. 제가 쉽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아마 거의 기정사실화돼서 받아들여지지 않나 하는 것처럼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10대는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고 20대 때는 취업을 해야 되는 시기고 30대는 결혼을 해야 되는 시기죠. 40대 때는 육아와 생산성,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시기, 그러다 보면 은퇴, 그죠? 갑자기 제가 너무 슬픈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헌법이나 이런 데서 정해진 건 결코 아니지만 이 룰대로 보통 살아가는 게 흔히 얘기하는 정상 집단처럼 비춰지기가 쉬운.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간적으로나 이 범위 내에서 자신이 벗어났다고 여겨질 때 물론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지만 자신은 큰일 났다라고 느끼는 조바심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계속 트라이를 하지만 그것들이 실패로 계속될 때는 다시 도전의식을 갖는다기보다는 이제 주저하게 되는. 그렇게 봤을 때 이 5가지가 모두 다 같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종합했을 때 누적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 누적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일정 시기 동안에 종적으로, 횡적으로
시간적으로도 누적될 수도 있겠지만 일정 시기에 짧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한 개인에게 너무 몰아쳤을 때 벽돌을 우리가 하나 지었을 때는 짊어지고 가지만 2개, 5개, 10개가 됐을 때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무너지는 것처럼 이들이 무너진 것 같다라는 표현을 저는 좀 많이 씁니다. 마음이 무너진다. 그런 상태의 청년들의 숫자가 지금 몇십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회 참여의 의지가 균열되고 붕괴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나와 세상에 대한 부정적 사고와 정서를 많이 갖습니다. 즉 생각과 마음이 많이 불응력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원래부터 그랬다기보다는 나에 대해서는 능력이 없다고 여깁니다. 능력이라는 건 반드시 뭐 취업에 대한 어학 능력이라든가 스펙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자신의 적극성 없음에 대한 능력을 많이 한탄을 합니다. 다 뚫어내야 되는데 나는 뚫어내고 자기 주장이라는 걸 잘 못한다. 내가 나를 어필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자책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뜻 봤을 때의 세상이 너무나 잘난 사람들의 그룹처럼 그들의 리그처럼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활동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 직접 나와서 그 속에서 생활을 할 때는 보면 사람들은 다 어려움이 있고 그걸 좀 참아내며 어렵게 사는 거구나 라는 걸 원 안에서는 보고 듣고 하게 됩니다. 개인 스스로도 그걸 늘 경험을 하니까요. 근데 원 밖에서 물러나서 세상을 바라볼 때는 다 잘난 사람들, 다 능력자들만 그 안에 있다라고 점점 더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우리랑 메인스트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들이 자신을 비웃는다라고 이들은 많이 얘기를 합니다. 비웃거나 손가락질한다. 저는 이거는 학교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 빼고 모두 다 친구가 있었다. 나 빼고 모두 다 잘하는 게 있었다. 그런데 그런 나를 굉장히 부족한 사람으로 어떤 이렇게 칭찬이나 이런 것들을 잊지 않았고 모든 만인이 나를 손가락질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우리는 사실 원망을 해야 됩니다. 그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저들이 잘못된 거야. 저들이 왜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권리로 비난을 하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만난 친구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의 경우에 타인을 원망하는 경우들이 너무 심할 정도로 적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양가 감정인데요. 측근이나 가족들, 나와 굉장히 가깝게 지금 공간을 쉬어가는 가족들의 경우에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려웠을 때 나를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이게 참 가족들이 사실 녹아나는 부분이라고 표현드릴 수 있을 텐데 표현을 워낙 안 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알아차리기가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경황이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표현을 괜찮다, 나는 참아낼 수 있다, 참아보겠다 했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문제가 터진 후에 알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분명히 불만과 원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미안함과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불효를 하고 있다거나 가족 구성원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다 이 마음을 더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대라고 쓴 거는 미안하면서 동시에 그래도 저들만은 나를 조금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양가적으로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미움과 기대를 다 같이 하고 있는 마음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사회적 지원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가 우리에게 특별하고 세심한 이해와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지만 이게 내가 개인 문제인데 사회가 나한테 신경 쓰는 게 가능하기는 한가. 그래서 보통 아마 보고 듣고 하셨을 텐데 은둔 생활에서 나온 친구들이 보통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일인 줄을 몰랐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이건 내가 혼자 이겨내야 되는 나 못난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상담이나 어떤 지원가들이 얘기를 할 때 미안한 마음이 더 컸다. 지금 보면 계속 미안함이죠. 그죠? 그 다음에 피를 끼친다는 마음이고 자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서 늪에 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제일 명료하게 보이는 건 일상이 무너집니다. 이거는 우리도 많이 경험하지 않나요? 즉 그냥 며칠 쉬려고 했는데 쉬다 보니 그냥 단순한 게으름이었는데 게으르다 보니 하기 싫어지고 하기 싫은데 못하게 된다. 문제가 생긴다.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어지니 포기하게 되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일단 낮과 밤이 바뀐 생활, 건강이 무너진
신체적 건강부터도 많이 무너집니다.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등등이 많이 무너지면서 일상이 굉장히 이제 무너지면서 그 잠깐 쉬려고 했던 생각들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기간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처음부터도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하는 게 잠깐 쉬려고 했을 뿐이라가 거의 대부분의 분들입니다. 처음부터 몇 년이었다 계획이 그런 사람들은 저는 거의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심리적인 문제는 제가 계속 저희도 그렇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됐으니까 나만 못난 것 같고 내가 움직임이 없고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으니까 우울해지고 내 미래에 대해 불안해지고 이런 부분들 심리적인 자존감 하락, 우울, 미래 또는 버려지는 것 사회에서 나만 도태되는 것 같은 불안감. 여기 지금 제가 연구조사들 자료를 달았으니까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울 부분들 상당히 가장 먼저 잡히는 감정입니다. 물론 저걸 조사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울과 불안의 감정들 상당히 명료하게 잡히는 부정적 감정들입니다. 그리고 생각하기 싫고 그거를 동의할수록 해결이 보이지 않으니까 감정이나 생각을 회피하기 시작을 합니다. 즉 모른다 내지는 나 지금 편하다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가족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좀 격한 표현을 쓰면 나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니까 나에게 관심을 끊어달라 이런 표현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상담자나 지원가들의 표현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이게 표면적인 표현이죠.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가적인 감정에서 나는 그렇게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지만 누군가가 도와줬으면 좋겠고 여기로부터는 벗어나고 싶고가 상당히 큽니다. 즉 그래서 손길을 내밀 때 훨씬 더 정교하고 훨씬 더 그 내면을 들여다봐주는 전문성이 있는 손길이 상당히 필요한 대상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은둔과 고립 상태가 악화되면서 처음 계획은 내가 조금만 자존감이 올라가고 나아지면 바로 나가겠다 했던 것들이 본인의 계획과 자꾸 틀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점점 더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들의 흔들림이 커지고 나가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좋아지면 나가겠다를 입에 달고 얘기를 합니다. 좋아지지가 않으니까 못 나가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 나가겠다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가 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깜짝 놀랄 만큼의 은둔이 길어지는 이런 시간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은둔과 고립을 제가 여기다 썼지만 절망에 다른 이름이다. 저는 그렇게 보도하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심리와 정서 지원, 그러니까 어떠한 물리적인 사회 자원들의 지원이 직접적으로 가기보다 그 자원들을 사용할 수 있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심리적 자원이 먼저 형성돼야 되는 게 이들한테는 굉장히 필수적이다. 그런 상태. 오늘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제목이 달려져 있죠. 심리적 지원의 필요성을 저는 늘 현장에서 느끼게 됩니다. 자, 다음을 보면 그럼 심리적 지원의 실패 이 부분은 간단히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심리적 지원의 실패는 뭐 너무 당연한 체제이듯이 정부와 지자체와 민간 이렇게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이 아마 임상화 박사님께서 많이 해주실 텐데 지금 제가 여기다가 언급한 거는 보건복지부도 요러요러한 사업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대학상담, 즉 학교에 다니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상담이라고 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지원이 있습니다. 세제가 고용노동부는 근로 세팅에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잘 아시다시피 24세까지의 청년의 나이에 해당이 되는 청소년과 청년의 시기가 겹치는 그 시기까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기존의 이게 체제인데요. 은둔과 고립의 상태에 있는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을 갈 만한 구조는 현재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좀 자세하게 쓴 게 작년부터 시작된 그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은 19세에서 34세 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초로 그 작년부터 시작이 된 건데 그 지원 대상의 순서가 요 화살표 순서입니다. 즉 자립준비 청년이 우선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결 청년이 그 다음 대상, 그 다음이 일반 청년 지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기에 적극성을 띠는 내가 어느 센터에 가서 거기에서 연계가 되는 이런 은둔고립의 상태로 있다가 마음건강 지원을 받는 이거 자체도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밑에 나왔었던 건, 이건 제가 쓴 용어가 아니라, 여기 이제 계시겠지만, 윤성호 박사님이 무사연에서 낸 보고서에 이들만을 얘기한 건 아니고, 우리 사회에 완전 사각지대라는 것이 존재한다. 예, 고립운동 청년은 심리 지원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완전 사각지대에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다입니다. 그 밑에 썼듯이, 새롭게 발견되는 계층의 청년인데 공적 체계에서 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종합지원 패키지를 마련해야 되는 대상. 자,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즉, 제일 처음에 제가 인사말 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도 아마 존재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청년층이. 그런데 이들이 사회가 접근해야 되고 지원해야 되는 대상이야 라고 시각이 돌아가고 있는 중. 예, 그것은 그런데 필요성을 우리가 인식할수록 지원의 크기나 깊이가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지자체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테지만 지금 총 16개의 지자체에서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법으로 제정된 곳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내에서 광주, 부산, 서울 이런 식으로 그 각각 조례를 통과시킨 지자체의 지원되고 있습니다. 광주가 제일 처음이었고요. 서울시가 작년에 조례가 통과되면서 지금 서울시가 규모상으로는 지원의 크기가 가장 클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비의 규모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대상자의 숫자도 이제 몇백 단위에서 천 단위가 가고 있는데 그게 향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 주로 활동하는 곳이 경기도인데요. 경기도는 청년 인구나 전체 인구로 봤을 때 굉장히 지원이 크게 될 것 같지만 조례가 없습니다. 조례도 없고 그 다음에 지속되고 있는 사업이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민간입니다. 민간은 짧게는 짧게, 길게는 길게 유사한 청년. 예전에는 이제 은둔형 외투라는 단어가 없었으니까요. 그죠? 고립되거나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지원했었던 민간단체들이 있었고 최근에 와서는 좀 놀랄 만큼 많은 민간단체들이 우리 또 고립은둔의 청년들을, 은둔고립의 청년들을 우리의 대상자로 포함을 시키겠다,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최근에 나온 보고서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표적인 민간단체들, 그 기관들이 고립은둔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이 제가 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만들어서 하고 있는 파일 아나운 청년들도 저희 8년 전부터 하고 있는 기관인데 그때는 은둔고립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리적 지원이 얼마나 효과적일까?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 효과적이니까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아쉽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이 지원의 시각의 변화도 최근이고 지원도 최근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효과적이고 이 사업은 덜 효과적이니까 가운데 이거 자체가 지금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효과 확인에서의 어려움이 보고서의 접근이 그 지역에서만 오늘과 같이 이렇게 지금 그냥 인쇄를 해서 갖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공기관, 보사연이나 아니면 보건복지부는 보통 공적자를 다 올려놓지만 그냥 어떤 단체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들은 보고서를 밖으로 외부로 해야 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 기관들에서 어떤 독특한 굉장히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하더라도 공공연하게 그걸 다 확인하는 것이 지금 되게 제한적입니다. 일부러 막아서라기보다 공론회장들이 굉장히 적은 상태입니다. 그런 한계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쉽지만 제가 했었던 기관에서의 자료를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16년에서 22년 동안 저희가 했었을 때 저희는 뭐라고 이름 붙였었냐면 학교에서 나가 있고 지금 고등학교는 당연히 졸업이나 자퇴를 했고 대학을 가지 않거나 자퇴를 했던 청년들 그리고 그러면서 직장이나 관계를 갖고 있지 않는 청년들 그래서 지금도 저희는 사용하고 있고 초기에 만들 때 학교 밖, 사회 밖 청년이라는 단어를 계속 썼습니다. 그 청년들이 현재 한 연 100명 정도 들고 날고 하고요. 그들을 포함한 가족과 또 지원자들 등등해서 한 700여 명 정도가 움직이는 기관들입니다. 거기서 봤을 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진로를 찾아가는 일부 친구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 건강, 오늘의 이제 포커스가 심리적 건강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용했던 툴 상에서 나타나는 경우는 분명히 차이가 큽니다.
자존감이 많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나다움이라는 건 내가 꼭 변해야 된다기보다 나의 장점을 좀 살려서 살아보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학교에서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면 나는 굉장히 누구를 공격하지 않는 좋은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죠? 내가 해코지를 역으로 하지 않는, 이게 부적응적일 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이 친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의 부적응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나다움을 좀 살리고 사는 것에 저는 굉장히 강점을 둡니다. 그래서 이름이 저는 파이 나다운 청년들인데요. 그것들의 인식, 그러니까 나는 나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자기를 수용하는 그 마음이 올라가는 것, 그 다음에 우울 감소하는 것, 불안을 감소하는 것, 은둔의 생활 자체가 개선되는 거죠. 일단 외출을 하고 사람을 만나는 숫자가 늘어나고 대화의 시간이 길어지고 이런 부분들에서 물리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들의 변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잡히고요. 문제는 아직 우리나라가 시작 단계다 보니까 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또 은둔 고립 청년들의 고유의 특색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재은둔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동아일보에서 청년재단 조사를 결과를 발표했는데 10명 중 심각하죠. 8명 정도가 1, 2년 사이에 재고립을 합니다. 재고립이라는 건 아까 처음 상태처럼 심각한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관계를 끊는 상태가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뭐죠? 심리 상담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그죠? 지금 저희도 그렇고 각 지자체들도 지원의 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길어야 10개월이 맥시멈이고요. 3년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대상자들이 계속 바꿔가져야 인원수가 늘어나는 이런 구조를 많이 갖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한계이고요. 관계망 형성과 지역사회 내 일자리 제공이라는 건 저는 현재 있는 곳에 집어넣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들이 뭔가 소속될 수 있는 곳들에 같은 지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재은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 부분이 지금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이 될 텐데요. 큰 덩어리가 제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한 구성원이 된다는 거, 우리는 모두 개인이면서 가족이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사회의 구성원이죠.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그런데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된다는 건 내 자리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그거는 물리적인 자리와 동시에 심리적인 자리. 가면 나라는 사람이 속할 곳이 있어, 나라는 사람이 할 일이 있어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누군가가 나의 자리와 나의 심리적인 부분들을 좀 내어줄 때 그게 가능합니다. 너는 연약하고 너는 부족하니 가까이 오지 마라고 할 때 은둔고립 청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자신의 자리를 잡는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예, 현재가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부터 그랬다라기보다도. 그래서 이들이 자리를 좀 잡을 때까지의 시간과 공간과 전문적 내용들이 제공되어야 된다. 예, 그 부분, 공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 파이에서 친구들이 제일 이구동성하는 말이 뭐가 제일 좋았냐, 프로그램 중에 뭐가 제일 좋았냐 하면 정말 우리가 어쩜 힘이 빠지는 일일지도 모르는데 눈 떴을 때 갈 곳이 있어서 좋았어요. 가 이들의 거의 공통된 대답입니다. 가면 저를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최고였어요. 네. 일주일에 꼭 몇 번은 의무적으로 오도록 하는데 눈 떴을 때 갈 곳이 있는 날은 살 것 같은 날이에요. 예, 이게 바로 심리적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요자의 욕구를 파악해가면서 가야 됩니다. 저희도 엄청나게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 같고 지금도 겪고 있는 부분인데 여러 정황상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필요할 거야. 아마 이게 이들한테는 꼭 필요해서 이걸 가져야지만 사회로 나올 수 있어라고 공급자 중심의 내용들이 이들한테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은둔고립의 청년들한테는 더더욱 자제해야 되고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이들은 그거를 싫다고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사라지거나 조용히 내 것이 아니다라고. 즉 워낙에 수능적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급자가 줬을 때 만족스럽지 라고 자꾸 강요를 하게 됩니다. 이게 그들이 이때까지 사회로부터 받아왔던 양상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정말 최대한 수요자의 욕구를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서 수요자의 상황에 맞는 지원, 즉 완전한 방폭 상태에서부터 좀 움직여지는 상태까지에 따라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오늘 다 나눌 수는 없지만 면밀하게 살펴주는 것에 따라 기획을 하시고
프로그램을 제안하시는 것들을 꼭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그러다 보면 아마 본인들 선생님들께 익숙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나는 뭐 그림 치료를 잘한다거나 나는 언어 상담을 잘한다거나 나는 뭐를 잘한다. 이건 어디까지나 내 위주고요. 그들이 편하게 하는 거. 즉 상당한 여러 방법들에 많이 익숙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다 마련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되죠? 코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잘하시는 부분이 있고 상담자가 잘하시는 부분이 있고 정신과에서 잘하시는 부분이 있고 뭔가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실 분이 있고 이게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걸 완전히 개별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유목화를 하다 보면 유목화 정도만 해도 제안을 하고 등록을 하시는데 훨씬 좀 정리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그 요인의 부분인데요. 시간이 제가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데 보통 이런 이유 때문에 운동고리의 상태가 됐으니까 이런 부분을 제거해주면 된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 일어나면 다시 사회로 나갈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시면 그 유발 요인이 있고 촉발 요인이 있고 유지 요인이 있어요. 이건 말장난이 아니라 과거의 은둔의 상태로 자꾸 치닫도록 만들었던 쌓였던 요인들이 있을 거고 거기에 완전히 트리거처럼 하나의 사건 또는 몇 개의 사건이 원인이 됐을 때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다 과거입니다. 그렇죠? 대신 지금 이걸 유지하며 만드는 요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선적으로 이걸 꼭 분리할 수는 없는 그 요소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현재 유지하고 하고 있는 요인들을 먼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많이 현장에서들 빠지는 함정들이 초등학교 때 왜 그랬어? 중학교 때 친구들한테 감정이 어땠어? 왜 너무나 많은 시간을 쓰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리고 주로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빠지시는 함정인 것 같아요. 그때 내가 너무 미안했고 그런 일이 다시 시작해보자. 즉 그때 미안한 것을 가지고 사과를 한다고만 이들이 다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요인들이 좀 편안해지지 않고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과거를 청산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거를 다시 만약에 시작해야 된다면 현재 걸림돌이 되어 있는 것들의 완화나 순화가 먼저 굉장히 중요하다. 좀 구분을 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입니다. 그리고 해야 할 것과 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오늘 이걸 다 나눌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사회로 얼른 소속이 돼야 되는 게 급하게 해야 되는 목표는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절제돼야 되는 부분인데 백전백패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학교로 빨리 다시 들어가게 한다거나 직장을 빨리 구해준다거나 거의 예스를 하지만 아까도 8년 만에 다시 재운용이 된다고 했죠. 그 서둘러짐이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실무자나 지원자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이 상당히 서두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면적 지원, 이 그림은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그 김성호 박사님 보고서에 나온 부분이라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제가 굳이 환류 지원 모델 구축이라고 하면서 다운표안에 집어넣은 건 지원 효과를 꼭 고려하시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보고서나 이런 거 보면서도 저희가 내서 녹적한 만큼 못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사업 시작하기 전에 성과 지표가 뭔가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즉 너무나 따뜻하고 이들을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만 가지고 시작한다 그러면 끝났을 때 무엇이 좋아진 거지? 라고 서로 얘기를 할 것도 없습니다. 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이 청년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어디까지인가 저들에게 내가 이거는 할 수 없다라고 전달해야 되는 건 무엇인가 자 이거를 강조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흐지부지 되거나 이것이 굉장히 선이 분명치 않으면 그냥 신뢰를 깨지게 됩니다. 이들이 가장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게 신뢰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원하시는 분, 상담자나 실무자들이 내가 마치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했다가 짧은 기간 동안 도와주다가 물러나게 되는 이렇게 됐을 때 이들은 이거 다 소용없어 라는 감정을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과 지표를 마련하시고 사업의 과정과 종결 시에 같이 확인하면서 진도를 같이 맞춰나가는 그래서 이거를 반영을 하셔서 순환적으로 고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하시기를 좀 같이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참고문헌을 보시면 되고요. 네, 오늘 귀한 자리를 마련하셨으니까 많은 부분들에서 서로 좋은 아이디어가 공유되고 실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